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신화와 상상의 세계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하는 저는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김성택입니다. 오늘 다룰 그리스 신화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좋아합니다. 특히 서양의 신화 하면은 그리스 신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신화 속에 상상의 세계가 많은 것 역시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이런 상상의 세계, 특히 오늘날 이 어떤 작품의 독창성이나 문화 콘텐츠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상상력이 예전부터 항상 아주 인간의 능력 중에 이미 좋은 것으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네. 사실 이렇게 상상은 오늘날 현실의 어떤 중력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상상이라는 것은 예전의 정의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죠? 공부는 안 하고 너 방구석에 처박혀서 상상이나 하니? 또는 망상에 젖어 있구나?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이전에 특히 이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원리 속에서는 상상이라는 것은 어떤 오류라든지 또는 허황한 공상이라고 생각해 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상의 개념이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히 현대에 오면서 어떤 더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정신작용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상력이 신화 속에서 가장 잘 펼쳐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의 기능에 대해서 20세기에 와서 특히 이 상상의 기능을 어떤 인간의 한 권리로 주장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사람입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인간에게 있어서 꿈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꿈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 또 이 물질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의 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군데에서는 시의 축이 있다. 이 두 개의 축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네. 특히 가스통 바슐라르는 그 중에서 시의 축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점점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 나가는 때에는 특히 이 시의 축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말하자면 시적 상상력이 더 중요하게 되어 간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신화를 조금 다르게 인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 시를 인용한 사람은 가스통 바슐라르입니다. 바슐라르가 이렇게 자기의 글 속에서 피에르 게겐이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귀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상상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뼛속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에테르가 있어서 나를 이토록 새처럼 가볍게 하네. 이런 뼛속에 있는 에테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공기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가벼움에 대한 상징이지만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상상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저는 초월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갖다 보통 생물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직립보행을 한다 라든지 언어를 사용한다, 뇌에 또 주름이 많다 등등 이런 걸 갖고 동물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정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현재 주어진 이런 현실, 물질적인 한계, 생물학적인 조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인간을 지금과 같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정신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신적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가정하고 거기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욕망, 초월을 지향하는 욕망 자체는 사실은 바로 상상작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셉 캠벨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신화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화의 힘 같은 책에서 우리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의 어떤 황홀함, 살아있음의 황홀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화 속에서. 우리가 신화를 읽으면서 재미만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신화는 물론 재밌죠. 그러나 그 재미를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신의 의지, 우리의 인간의 운명,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떤 합이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인디안의 신화, 우리나라의 신화, 일본의 신화, 중국의 신화, 서구의 신화, 게르만의 신화, 모든 신화 속에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인간의 욕망이 신들의 어떤 작용과 일치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운명적 흐름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캠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초월적인 힘, 여러 신, 반신반인의 어떤 영웅, 이런 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초월에 대한 열망의 재현이다. 재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성함이라는 것은 형상화되지는 않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카톨릭에서는 형상화시키는 것을 불경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신화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인간의 열망이 마침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어떤 신과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죠. 그래서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또 다른 종교학자이자 신화학자는 신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내리면서 신화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여러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만들어준다, 제시해준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성스러운 가치의 발현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화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느끼며 삶의 모델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초월의 열망이 영웅을 통해 투사될 때 현대인은 자신의 자아 완성은 물론이고 인간과 우주의 합일이라는 삶의 궁극을 향한 왕도를 발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의 어떤 이런 팽창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일상성의 어떤 진보함 속에서 어떤 삶의 회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는 특히 정신적 빈곤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정신적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물질적 충족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은 특히 예전에는 여러 유교적 가치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들이 그 속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오늘날은 그런 도덕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진부하고 고리타분해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꾸만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 특히 신화는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변해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또 삶의 실천 방향을 삶의 의미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리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도 또 지식과 정보가 넘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삶의 어떤 유용한 수단일 뿐입니다. 의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 그리고 특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크면 클수록
정신적인 빈곤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 현대인들은 파편화되고 부유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런 실존적 번민과 부조리의 원인은 바로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화가 그것을 마지막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고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 신화로 이제 좀 더 안에 내용을 좁혀서 들어가면은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서구 문명이 거의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고 전 지구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한 지역의 문화 현상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축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서구의 가장 중요한 문명의 한 축이 이루게 되고, 오늘 점점점 이 세계화가 되어가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런 것이 커다란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공부한다, 서양 철학을 공부한다면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역시 서양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화, 즉 그리스 문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부분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은 가장 논리적인 어떤 방법을,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가장 어떤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이 어떤 사유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거꾸로 신화라는 전혀 로고스적이지 않은 그러한 문학이 역시 전 세계인들한테, 특히 서구인들한테 깊이 그들의 그 뇌리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 전체의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대를 이룬 것을 우리는 철학에서는 로고스의 어떤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문학에서는 뮤토스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어떤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뮤토스다. 뮤토스란 말은 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뮤토스. 뮤토스는 영어로 미트, 즉 신화의 아주 옛날 고어죠. 네, 신화. 그러니까 로고스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뮤토스적인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적인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뮤토스는 이야기학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상상력이 결합돼서 이야기를 하죠. 재밌게 이야기학입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전달은 당연히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정신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그리스는 동시에 말하자면 내밀었습니다. 정신적인 작용으로. 근데 이 두 가지는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두 가지는 어쩌면 로고스는 황당무계한 논리적인 뮤토스를 말하자면 밀어낼 수도 있을 텐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구가 이성 중심주의적인 어떤 문화로 점점 고차가 되면서 그 이후에 오히려 뮤토스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배척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부터 점차 다시 뮤토스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오늘날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는 이런 시대, 또 문화의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와서는 이런 뮤토스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어떤 언어 행위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 두 가지의 머리는 결국은 합리성, 이성과
상상력의 어떤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의 철학인조차도 도저히 로고스로는, 이성적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뮤토스로 해결해야 된다. 즉 신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이성에 의해서, 철학적 직관에 의해서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왔던 이 사람이 도저히 철학적 직관으로 또 로고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는 오래전의 사실, 특히 창세기 같은 것, 천지창조 같은 얘기는, 그리고 기록이 없는 것들은, 그렇죠. 그거는 신화가 그런 것들을 전해서 내려왔을 것이다. 그걸 믿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감성적인 것, 사랑, 증오, 분노 같은 것들은 이것을 로고스로 해결할 수 없다. 당연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감정이 있는 부분, 감성이 있는 부분을 로고스로 해결할 수 없다. 너가 뭐니, 넌 누구를 왜 좋아해?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냥 좋아해 그러죠. 아니면 뭐 이유를 붙여더라도 그걸로 언제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가 온갖 시인들에게 또 가수들의 노래에 또 작품 속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각각 개개인의 사랑이, 그 이유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거는 로고스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 에로스적인 것들, 감성적인 거는 신화에서 해결해야 된다. 특히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사랑 문제는 에로스 신에게 물어봐라. 에로스 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신화 얘기를 조금만 안다면은 사랑의 화살은 에로스가 어떻게 누구한테 화살을 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우연적인 겁니다. 우연적인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필연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사랑은 필연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라톤 역시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화에서 이해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 또는 사후의 영역입니다. 사후의 영역은 오늘날 종교에서 보통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경험이 없잖아요. 역시 인식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 죽음 이후의 생각은 로고스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플라톤은 역시 그거는 신화로 이해해야 된다. 신화에서 전해지는 걸로 따라가 줘야 된다. 그 신화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데스가 있고 등등 이런 신들의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죽음 이후의 사회계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 신화, 우리의 감정과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기록이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리스 신화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지식과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유럽 문화의 토대이자 상상력의 보물창고인, 상상력의 보물창고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화 속에는 말하자면 이런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 문화의 원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형과 또는 원형적인 이미지들 또는 상징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형상화하는 작업이 언어로 또는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뮤토스적인 말하기의 특징이죠. 형상화시키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입니다. 호메로스의 가장 유명한 책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하고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라는 책입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는 일종의 족보같이 이 얘기를 나갑니다. 누구에게서 누구가 태어나고 그것은 어떠한 상황인데 또 그 밑으로 어떻게 누구가 태어나고 이런 신들의 족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주저리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죠. 호메로스는 좀 다릅니다. 호메로스의 이 시는 서사시, 여기 몇 개 설명할 게 좀 있지만 일단 그 넘어가서 서사시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런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영화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마치 지금의 소설처럼 써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산문처럼 쓰지 않았어요. 운문으로 썼습니다. 운문. 운문이라는 건 노래하듯이 운율을 맞춰서 글을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 시는 시지만 서정시가 아닙니다. 서정시가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서사, 스토리텔링식으로 만들어진 시, 이것이 바로 서사시인데 이러한 서사시로 쓰여진 게 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 신화 속의 상상 세계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호메로스라는 인물도 사실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또한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썼는지 모르는 호메로스가 쓴 작품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작품을 쓰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실어서 자기의 글을 썼던 것도 많죠. 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말하자면 권위를 실어서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자기의 독창성을 주장하던 시대와는 조금 달라요. 그땐 책을 여러 권 인쇄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뭐 양피주나 또는 훨씬 오래전에 파피루스 같은 데서 글을 썼는데 그런 것들은 몇 개 쓰지도 못하죠. 근데 거기에 권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사줍니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호메로스라는 유명한 권위를 가진 시인의 이름을 쓰기도 해서 나온 후세의 작품이 굉장히 많아서 호메로스가 쓴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이 두 작품도 사실은 과연 호메로스가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는 끝이 없으니까 접고 넘어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화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바로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쓴 건데 트로이 전쟁은 12세기 전, BC 12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전에 그게 역사적인 사건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19세기에 독일의 그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렸을 때에 읽었던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나서 그 신화에 있었던 그 트로이라는 곳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되죠. 그런데 재밌게도 실제 트로이를 발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 미케네 문명의 그 유적지를 발굴해내고 거기서 엄청난 유물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화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에다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그 시대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술리만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 책으로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보고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 얘기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역시 이 사람도 꿈을 찾아서 가다가 찾아낸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발굴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실제 발굴 현장을 많이 해쳤거나 또는 발굴한 것을 잘못 해석해서 한 층이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발굴 자체보다는 조금 더 소소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작품, 이 호메로스의, 그 호메로스라는 인물은 8세기 전, BC 8세기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세기에, 그러니까 BC 12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한 400년, 400년 후에 호메로스라는 이름이 정리를 해서 글을 썼고, 그게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원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판본으로 여러 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많은 작가들한테 영감을 주어서 그리스의 BC 6세기, BC 525년 정도에 살았던 요 분 아이스킬로스는 이러한 여러 개의 작품을 써내고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유명한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 탄생합니다. 로마에서도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같은 유명한 또 작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의 신화, 그건 그 신화의 이야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작품들, 문학 작품들은 그리스의 신화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는데 단군 신화 말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없죠. 물론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전설도 역시 신화의 영역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뭐 바리떼기 공주 이야기 등등 있지만 우리들이 아주 잘 알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화의 이야기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무시했던 거죠. 우리 신화가 어디 삼국유사에 좀 실렸던 거 말고 삼국사기에서는 그 신화 이야기를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치부하게 되죠. 그 이후에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신화가 더 풍요로운 이야기 컨텐츠로 만들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력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상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란 곳에서 그 자그마한 지역에서 생겨났던 그 이야기들은 전 세계,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잘 알려진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그 상상력의 토대가 되어갔지만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넓은 범위에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도 이런 상상의 원천이 되는 이런 보물창고를 더욱더 뒤져보고 그리고 또 개발하고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 됩니다. 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들어가죠. 플로베르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마담 보바리 부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또 아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플로베르의 또 다른 작품인 부바르와 페키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디세이아다. 플로베르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메로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이는데 어쨌든 이 어떤 문학의 원천으로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즉 호메로스의 작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있었던 이 전쟁과 모험의 서사시에서 플로베르, 또 우리들은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또 어떤 오디세우스의 열망 같은 걸 읽어낼 수도 있고 거기서 불멸의 아름다움과
또 미지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뒤에 있는 후손들한테 또 전 세계인들한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대표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꿈의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분석학의 개념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무슨 컴플렉스죠?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플로베르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애독자였죠.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거기에 심취했다가 거기서 가로 한 문화의 컴플렉스 더 넘어가서 뭐 보편적인 컴플렉스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그러나 오늘날 조금 비판을 받기도 하는 바로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발견합니다. 그거는 바로 그리스 신화를 다르게 해석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죠. 바로 그런 그런 그리스 신화를 많이 담고 있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서 일리아스. 사실 그 책에서는 그리스 신화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 신들이 거의 다 총동원되어 나와요. 두 전쟁을 신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이 신들의 전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신이 사실 신들끼리 실제로 싸우는 것 같기도 해요. 한쪽은 그리스 군 쪽은 제우스는 가운데서 가능한 한 공평하게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 군 쪽에는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테네 같은, 또 헤라도 있었지만 아테네 같은 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고, 또 트로이 군은 아폴론과 아프로디테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신의 이 계보는 조금 다른 어떤 출신, 다른 출신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얘기는 또 여러분들이 신화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거고, 일리아스로 다시 돌아와서 일리아스란 이름은 저기 전체 24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리아스라는 요 이름은 또는 일리아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트로이의 별명인 일리오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리오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일리오스의 이야기. 10년에 걸친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격 중에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자면 서술한 거예요. 노래로 서술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본이네요. 5 내지 6세기에 제작한 그리스 판본으로 일리아스의 한 그림을 제가 올라왔습니다.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 왜 하필이면 24권이냐? 요거는 그 당시 그 파피루스 종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료에 관련돼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리아스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을 공격하지만 그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도저히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째가 되어서 그리스군에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이 페스트는 바로 아폴론을 모시는 사제의 딸을 아가멤논이
유괴를 한다 했어요. 그러자 아폴론이 화가 나서 그리스군의 패스트균을 내립니다. 그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던 차에 아킬레우스는 왜 아폴론의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 요 둘 사이에서 아킬레우스는 앞으로 아카이아라는 거는 그 당시 그리스, 지금 와서 그리스라 그러지, 그 당시 그리스의 일부를 지칭하던 말입니다. 아카이아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군의 그 대표 용장인 헥토르의 지략과 용맹에 의해서 사실 시시각각 그리스군의 패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출전을 거부합니다. 이에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서 활약을 합니다. 이때 파트로클로스는 바로 그리스라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나라도 나가서 싸울게. 근데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리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너의 갑옷을 주면 내가 너인 것처럼 싸우면은 그리스군이 용기 백배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나 대신 싸우는 건 좋지만 너무 트로이 그 성까지 가까이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로클로스는 자기의 그 승리에 취해서 트로이군을 성벽까지 추격했어요. 그러다가 헥토르한테 잡혀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네. 파트로클로스의 즉 친구의 죽음에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다시 만들어준 갑옷을 입고 나가서 헥토르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헥토르를 죽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모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트로이 성의 왕인 프리아모스 왕이 자기의 아들의 시신이 지금 적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밤을 찾아서 이 프리아모스가 과감하게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아킬레우스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 시체를 돌려다오. 그리고 장례식 기간에는 휴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프리아모스는 말하자면 이런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 있어서도 천륜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아버지 아들 간의 정은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 시체를 돌려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적군의 왕이 왔으면 그냥 사로잡아 버리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의 그 부정을 갖다 이해하고 그 시신을 돌려주고 그리고 장례식 기간 동안 휴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리아스의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전쟁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프리아모스가 찾아가서 아킬레우스에게 자기의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전체와 국가라는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이익과 인간의 인륜 또는 천륜, 인간의 인륜이나 천륜은 결국은 신들의 법칙입니다. 신들의 법칙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신들의 법칙인 이 천륜을 인정하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사실 일리아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갈등 관계를 해소할 때 말하자면 적어도 개인적인 원한, 분노, 그리고 또 전체를 위한 어떤 그런 행위까지는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천륜을 깨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안에 숨어 있죠. 어떻게 보면 신들을 대신해서 인간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싸움은 마지막의 순간에 이 갈등을 봉합하거나 그 위를 더 덮어 씌우는 것은 이러한 신들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만 해석했을까요? 그 이후에는 점차 이 국가의 이익과 한 개인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이라도 천륜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법칙, 가치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대립되는 경우가 화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극이 탄생합니다. 사실 그리스의 유명한 비극 작품은 전부 이런 식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로 나갑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렇게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건 거의 일리아스에서만 해당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문명 해석자들은 바로 일리아스 이 시대만 해도 그래도 말하자면 신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동일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헥토를 죽이는 아킬레우스의 그림입니다. 그럼 헥토르하고 아킬레우스의 싸움인데 루벤스라고 해서 이 플랑드르 화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30년에서 35년 이때쯤 그린 그림인데 루벤스는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의 뭐 화풍은 이렇게 사람들을 건장하고 육체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바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프랑드르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전체적으로 여기 이 흰 갑옷 비슷하게 입은 이 날아다니는 이 사람은 신입니다. 아테네 여신이죠. 아테네 여신이 바로 아킬레우스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는 그림이고, 요 어떻게 보면 테두리는 마치 신이 이미 짜놓은 듯한 그러한 이미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갑옷을 거의 동일한 갑옷을 입고 있죠. 헥토르가 자기가 이긴 그걸 기념을 해서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트로이 전쟁보다 더 재밌는 것은 트로이 전쟁을 유발한 이야기예요.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게 더 재밌기도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어떻게 생겼죠? 바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 줄거리를 여기서 간단하게 써놨어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근데 그 모든 신들을 다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신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축하한다며 선물로 보냈는데요. 사실은 불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선물이죠. 그래서 황금사과를 보냈는데 그 황금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라고 써서 보냅니다. 테시스가 이걸 받지를 못해요. 이걸 잘못 받았던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니까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주는 거니까 딴 분이 가지시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아름다운 자이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신의 세계에서 그 미인 선발 대회가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누가 심사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 신들한테 심사가 될 것을 요청했지만
전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후보가 헤라 여신, 아테네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성깔들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 줬다간 나머지 두 사람의 영원한 적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심사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근 이다산에 목동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스를 심판자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스는 이미 트로이의 두 번째 왕자인데, 아까 헥토르의 동생입니다. 두 번째 왕자인데 워낙에 거기서도 아름다운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그 철이 없다, 너 좀 반성 좀 하라고 해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심하죠. 목동생 양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헤르메스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너가 심사자를 할래? 이 철이 없던 파리스는 그냥 냉큼 하겠다고 합니다. 네. 뒤에 올 우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세 여신. 네. 세 여신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세 여신이 역시 로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여신은 나를 밀어주면은 너한테 언제나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헤라 여신은 제우스의 부인이잖아요. 모든 신들의 여왕,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이 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지배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너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또 설득을 합니다. 자, 파리스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쫓아가다가 이런 징벌을 받았죠. 취향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당시의 여인은 그 아가멤논 왕의 부인인 헬레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스는 그 헬레나에 반해 있어가지고 헬레나를 원하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줍니다. 이것으로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에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일이에요. 우리들 같이 흔히 유명한 사과들 있죠. 유명한 사과. 가령 괴테 아니야 누구죠? 그 지구의 중력을 알려주는 사과도 있고, 또 윌리엄 텔이 쏘아서 맞춘 사과도 있고, 전부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아프로디테가 갖게 되는 이 사과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사과죠. 이 사과를 얻으면서 유럽에 아름다운 미의 여인의 척도,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이후에 쭉 있었던 우리들 미인 컨테스트 같은 걸 보면은 보통 8등신 미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프로디테가 선발됐을 때 그때 미적 기준에 따른 겁니다. 비너스가 말하자면 아프로디테 로마 여신이 로마의 신화 속에서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죠. 그 밀로스 섬에서 발견한 비너스상을 지금 파리의 루브르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여신의 상을 보면 정확하게 8등신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여신의 모습은 지금 모델처럼 삐쩍 마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글래머한 그러한 체격을 갖게 됩니다. 건강미가 넘쳐 흐르죠. 바로 이게 유럽의 미인의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미인의 어떤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현대적인 아름다움에서는 각양각색의 미로 기준이 굉장히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미의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파리스의 심판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루벤스가 역시 그렸습니다. 루벤스는 굉장히 많은 이 파리스의 심판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이 잘 보여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사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목동에 지팡이를 갖고 있죠? 네, 바로 파리스입니다. 파리스. 스펠이 PARIS예요. 그래서 파리스의 도시가 파리인가? 미의 도시인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파리스, 같이 외우기는 쉽죠. 그러니까 황금 사과를 주려고 하는 이 장면이 있죠. 옆에 있는 이 씨는 누구죠? 네. 모자에 보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쓰고 있는 것에 보면은 두 마리의 뱀이 타고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유명한 카두세우스입니다. 이 카두세우스 지팡이를 들고 있고 날개 달린 모자 또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는 이 사람은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 서양의 그림은 거의 19세기 중반까지 이 서양의 그림은 메시지 전달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메시지 전달. 어떻게 하면 안의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이 서사회화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추상화되면서 새로운 창조로서의 미술로 바꿔나가는 것인데,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부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림이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그림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그림을 보고 금방 이게 파리스의 심판이구나 알아낼 수 있어요. 맨 가쪽에 있는 곳이 있는 여신이 누굴까요? 네, 요 방패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방패에 그 유명한 메두사가 얼굴이 있습니다.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여신, 아테네 여신뿐이에요. 그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그림에서 보통 여기에는 이 다리에, 이 여신의 다리에 이 아이가 매달려 있는데, 날개가 달린 이 아이는 바로 에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그림을 다르게 해서, 에로스가 붙어 있으면은 좀 미의 여신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는지 좀 저기 가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여기 있는 아프로디테는 불분명하지만 여기 있는 이 여인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옆에는 뭐가 있죠? 그림에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 새 머리에서부터 길게 여기 동글동글한, 그죠? 무늬가 있는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공작새예요. 네. 공작새고 여기 보면 왕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사한 모피옷 같은 것도 있죠.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헤라 여신입니다. 헤라 여신. 헤라 여신의 상징은 공작새예요. 이런 공작새 같은 상징새, 이런 상징물들이 다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에 의해서 이 공작새가 된 이유도 있죠. 그 유명한 아르고스가 헤라가
좋아하던 말하자면 그런 괴물인데 그 아르고스는 눈이 뭐예요? 1000개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 100개인가 1000개인가 그냥 아무튼 많아요. 근데 그 눈을 다 잃고 말하자면 죽임을 당해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 눈들을 여기 공작 꼬리에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작새가 상징새가 됩니다. 다 그리스 신화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가운데 있는 여신이 아프로디테이고 그 여신에게 사과를 주게 되는 그림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파리스는 헬레나를 납치해서 트로이 성으로 가게 되고 트로이 성에 그래서 화가 난 아가멤논은 그 주변에 연합군을 주변에 그 친하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트로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트로이가 불타고 있죠. 여기에 연합군 세력인 그리스군의 배들이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사파로 그린 그림들이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떤 시인은 17세기네요. 이런 닥터 파우스트인데 어떤 이런 시를 쓰면서 헬레네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헬레네를 납치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레네.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이었나 수천 척의 배를 출항시키고 일리오스의 끝도 없이 솟아있는 성탑들을 불태웠던 얼굴이 달콤한 헬레네요. 당신의 입맞춤으로 나를 불멸케 해주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 신화는 묘하게도 거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 헥토르, 파리스,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헬레네 이런 인물들을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고전으로 남게 만들어 줬습니다. 작가들,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죠. 상상력에 의해서 영원히 진행되어 나가는 이야기들의 어떤 불멸성, 고전으로 만들려는 그런 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디세이아 역시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는 일리오스의 노래, 즉 트로이의 노래, 트로이 전쟁의 노래였던 것처럼 일리아스가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때 참여한 장군으로서 지장이죠.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라면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리아스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의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얘기가 없죠. 네, 트로이 목마 얘기는 오디세이아, 즉 오디세우스의 노래 속에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전개되는 시간은 트로이 공략한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디세우스의 고향은 이타카인데 아주 작은 섬이에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 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을 한번 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깐 하고 가겠다는 이 모험이 무려 또다시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디세우스의 모험조차도 10년간 걸쳐서 일어납니다. 오디세우스를 다른 이름으로 율리시스라고 합니다. 율리시스의 모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율리시스의 모험도. 네. 모험 이야기, 우리의 정신적인 모험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모험 얘기는 사실은 또 다른
소설 어떤 장르를 구성할 만큼 많은,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한 어떤 이야기 구성법이 되기도 합니다. 해상표류의 모험과 귀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근데 축약해서 40일간의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일리아스도 역시 시간을 줄여서 그 지나간 세월을 다 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 있었던 잠깐의 일로 모든 걸 풀어 쓴 거랑 같은 얘기죠. 이런. 잠깐 그치겠습니다. 요 얘기. 컴퓨터에 이상한 게 등장했네요. 다시 시작해요. 이거. 다시. 아니, 커튼을 여기가. 네. 아니, 또 뜰 거예요. 저 여기 하면 아니 안 뜨나? 네. 자, 그리스군이 트로이 공략 후 오디세우스 10년간에 걸친 해상표류의 모험과 귀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40일간의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디세우스의 필사본 아까와 같이 이렇게 그려져 나와 있습니다. 양피지에 아마 썼던 그러한 필사본이죠. 자, 오디세우스가 돌아다니는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는 건 우리 말로도 이해하겠지만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뜻이에요.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 보면 땅으로 다 둘러싸여서 이렇게 있죠. 이 지중해 바다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이 조류를 갖고 있지만 이 전체도 크게 이렇게 돌아가는 조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딜 가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의외로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간중간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돌아오질 못하게 돼서 1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중해란 바다는 사실 옆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스페인, 프랑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부터 이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섞여 있죠. 이 나라들은 사실은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이 큰 대륙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여기에 사실 공통된 신화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느 신화들은 그리스의 신화와 또 소아시아 어떤 신화와 많이 유사한 형태를 많이 띠게 돼요. 이런 것들은 신화 연구가들한테 좋은 연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리스란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바로 트로이군과 그리스군의 구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이 것들이 전부 다 트로이군의 연합 세력이에요. 이쪽 초록색 네모로 둘러싸인 여기가 전부 다 보면 바로 그리스 연합군에 같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또 트로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기 중간에 또 있기도 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듯이 유럽과 소아시아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쪽은 다 유럽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는 신화 연구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아시아와 유럽의 충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것을 미리 얘기해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문명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트로이 전쟁에서 진 트로이의 생존자들은 아이네이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바다로 빠져나와서 항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새로 만들어내는 종족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로마 신화,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 시대에는 이 트로이의 이 패에서 돌아온 이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중해라는 공간 속에서 이 두 개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동질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지중해란 공간적인 의미는 보편성도 있지만 바다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나 특수성은 바로 감각의 세계와 알미 영역에서의 어떤 동질성 그리고 혼돈의 어둠에서 이성으로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 호기심의 어떤 세계 구성 그리고 미지의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이야기에 의한 지적 네트워크 이런 의미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폴 발레리라는 20세기 초반의 시인의 해변의 묘지라는 시의 일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바다, 이 바다는 굉장히 지적인 바다입니다. 바로 오디세우스가 그 지적인 호기심으로 찾아가던 바다, 그 바다죠. 물론 오디세우스가 갖고 있는 이런 지적인 호기심과 폴 발레리가 찾아 나가려고 하는 지적인 어떤 추구와는 조금 차원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질적인 어떤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뿌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 신화의 뿌리를 받고 있다. 이 신들이 갖고 있는 신성함, 그 신성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혜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신들의 평온함에 던지는 기나긴 시선, 인간, 시인의 시선입니다. 어떤 사유 뒤에 오는 보상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 지적인 모험을 떠난 오디세우스도 이러한 호기심 뒤에 오는 어떤 보상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적인 보상입니다. 이 해변의 묘지 시의 첫 연이지만 마지막 연 역시 바람이 인다 살아봐야겠다. 유명한 19절입니다. 이러한 지성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삶의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귀절에서 거대한 대기는 내 책을 열고 닫으며 파도는 가루가 되어 바위들 위로 가면이 솟구친다. 눈부신 책장들이여 날아오르려무나 지중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이 책은 바로 지중해적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사유 뒤에 보상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다시 파도처럼 부서져서 거품이 되고 난 뒤에 새로운 지혜를 향해 또 떠나가는 바로 오디세우스의 모험같이 이 시도 마지막 끝에서 새로운 출발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오디세이아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는 텔레마코스, 이건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오디세우스 아들이 도무지 전쟁에 나가서 10년, 그리고 그 위에 또 무려 한 19년이 넘어가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고 있죠. 걱정이 돼서 아버지는 분명히 딴 사람은 다 돌아왔다고 하는데 안 돌아오신 아버지를 향해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갈 때 스파르타의 왕
멜레나우스에게 찾으러 갑니다. 멜레나우스를 방문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헬레나가 알아봅니다. 누구예요? 너가 바로 그 어렸던 텔레마코스구나. 그 얼굴에서 오디세우스의 얼굴이 아무래도 겹쳐서 보였겠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초기에 아가멤논의 부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헬레나는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잘못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메넬라우스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헤어질 땐 살아있고 또 더 많은 모험을 위해서 떠나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약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의 두 번째의 구성은 5장에서 8장인데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서 떠나서 표류해서 파이아 키아인들의 섬에 가게 됩니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여정이죠. 여기에 가서 나우시카라는 공주를 만나게 되고 표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거지 상태였는데 그래서 나우시카에게 받아들여져서 구출되어서 거기 그 섬에 파이아케아인들의 왕에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처음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임을 밝히고 자기의 모험담을 얘기합니다. 그 모험담의 이야기가 이야기 3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디세우스가 만난 이야기 중에 굵직굵직하고 재밌는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배에 바위를 던지는 폴리페무스는 키클로프스, 뭐라고 하기도 하는 키클로프스의 하나의 키클로프스의 이름이 폴리페무스입니다. 폴리페무스가 지금 화가 나서 오디세우스의 배에 바위를 던지고 있죠. 원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무스가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폴리페무스가 키우는 양들을 잡아먹다가 폴리페무스가 이 폴리페무스는 눈이 하나뿐입니다. 눈이 하나뿐인 괴물이죠. 부하들도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다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 있는 양의 우리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하들도 그 양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데 부하들도 자기 양인 것처럼 생각해서 잡아먹어버립니다. 폴리페무스는 양인지 인간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눈이 하나뿐이잖아요. 분간 능력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일종의 야만인 또는 미개인이란 우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키우는 폴리페모스에게 오디세우스 역시 탈출을 기획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항상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폴리페모스를 속여서 눈을 찌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너무나 힘이 세니까 죽이지 못하고 눈을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의 배의 밑에 숨어서 탈출을 기획하고 그것이 성공합니다. 그걸 폴리페무스를 속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접근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을 영어로 얘기하면 노바디라고 가르쳐줍니다. 노바디. 내 이름은 노바디야. 널 잘 해줄게 하면서. 그래서 폴리페무스는 그래 너는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니까 맨 마지막에 잡아먹을게 그러죠.
그래서 노바디아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이름이 노바디로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 친한 척하던 오디세우스가 나무로 폴리페무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버리고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양 밑에 숨어서 탈출시킵니다. 탈출해서 가니까 폴리페무스는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자기 양이 다 사라지니까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죠. 다른 동료들을 부릅니다. 동료들을 막 부르면서 여기 나를 눈을 찌르고 달아난 놈이 있다라고 해서 동료들인 키클로푸스들이 전부 외눈박이 괴물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눈을 이렇게 찔렀느냐 했더니 노바디다 그러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성을 했구만 하고 다들 돌아가 버립니다. 네. 이 재미있는 어떤 계책에 의한 장난이죠. 이런 부분에서 또 유명한 그 아도르노와 호르카모라는 그 철학자, 독일 철학자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문명을 일궈내는 그 계몽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술책이고, 그런 술책이 이미 이 신화 속에,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런 대립 속에서 야만인인 폴리페무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어 보이지만 순진하기도 합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 속에서 폴리페무스는 자기의 양들한테 이야기를 겁니다. 항상 다정한 나의 양들아, 너희들은 나의 친한 친구와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이 말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거기에 아이디를 얻어서 말을 붙여서 친근함을 더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우리는 폴리페무스가 자기의 먹이로 삼고 있는 양을 또는 자연을, 이런 자연이란 대상을 아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이로만 먹고 자기가 배부른 만큼만 먹고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은 거죠. 배부른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야만 또는 자연과 친한 이 세계 속에 계몽주의자 또는 문명인의 첫걸음을 띄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가서 도시인의 계략을 부리고 있다 그죠. 자기 이름을 속여서 순진한 자를 속여서 탈출해내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바로 계몽적 이성이 또는 이성이, 이런 협소한 이성이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속임수와 같은 이러한 지혜를 스스로 지혜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로 계몽주의적 이성 또는 계몽적 이성을 비판하는 어떤 근거로 삼고 있죠. 재밌죠. 어쨌든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만나는 존재들은 야만적인 그런 야만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만성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속에 가서 문명인으로서, 도시인으로서의 어떤 이성적 계책을 마련해서 그들을 속이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그러한 하나밖에 못 보는 그런 세계, 구분하지 못한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 예로 아주 재미있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 뒤에 많은 동화 속에도 나오죠. 뭐 신드바드 얘기도 이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신화가 그 뒤에 많은 다른 이야기로 버전을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야기가 우선 재미있거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숨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는 건 신화 해석인데, 사실 신화 해석은 프로이트나 지금 얘기했던 아도르나 호르카머 또는 그 외 다른 많은 뭐 레비스트로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마다 신화 해석은 굉장히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많이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풍부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 흥미 속에 뒤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들이죠. 네, 오디세우스가 그 이후로 모험하면서 이렇게 아이올로스, 즉 바람의 신이 살고 있는 섬에 가서도 환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아이올로스의 도움으로 이타카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주머니 안에, 바람이 없으면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배가 안 움직이고 하므로 바람, 즉 순풍을 가득 담아서 보내줍니다. 하지만 다른 바람들도 역시 넣어줘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라고 넣어주는데 절대로 이 바람은 사용하지 않아도 이타카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부하들이랑 같이 가고 있는 오디세우스에게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편하니까 바람이 알아서 배를 쫙 몰아가 주니까 선원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저기 커다란 부대자루가 여럿 있는데 저거는 아이올로스 왕이 오디세우스한테 선물로 준 거야. 근데 왜 저 선물은 우리는 안 보여주고 자기만 가져가려고 할까? 수상하다. 저 선물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바람 부대자루를 살짝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광풍이 불면서 배는 또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게 되돌아오는 바람입니다. 배가 간 다음에 아이올로스의 배가 다시 되돌아오게 했는지 되돌아오는 바람이 그걸 타고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올로스가 화가 나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 왜 돌아왔니? 아, 그게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변명이고 이제 더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 이런 것들도 재밌죠.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의심이 자꾸 생기는 인간의 속성 같은 것도 이 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또 키르케가 살고 있는 도시, 그 섬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키르케의 섬은 마치 수렵 채집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살아요. 안에 자연 속에 있는 나무, 풀, 그 안에 있는 것들의 그런 것들을 먹고 살죠.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약초, 그 풀 같은 것도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선원들한테 마음껏 먹으라니까 선원들이 그걸 먹고 이렇게 돼지로 다 변해버립니다. 돼지로 변하는 거는 그렇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편한 거죠. 수렵 채집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낙원이죠. 선원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돼지같이 먹기만 해요. 그래서 돼지로 변신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상상력은 금방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편하게 사니까 돼지로 바꿔버립니다. 표상, 이미지로 형상화한 거죠.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할 수 없이 키르케를 설득을 해서 해독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되돌아옵니다. 이런 것들도 자연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조화와 또 어떤 안락, 자연 속의 안락,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디세우스에게도 죽은 자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저승 또는 죽은 자의 세계에 갔다 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디세우스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는 한 파트일 뿐이지만 이것만을 갖고 또 신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오르페우스 신화입니다. 오르페우스 신화와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에는 성공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를 지키고 있는 게 이 그리스 신화이기도 하죠. 즉 이런 미토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성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는 저 안에 죽은 자들과 만나면서 그동안의 세상의 변화 같은 걸 알고 돌아옵니다. 어떤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겠죠. 그 안에 이야기 속에서는 또 사이렌과 만난, 즉 시레네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렌, 불어로는 시렌, 사실 이름을 라틴어 또는 히라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버전에 의해서 부르는 이 명칭들이 많이 바뀝니다. 오디세우스도 사실은 그래요. 오디세라기도 하고 오디세이야, 오디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레네스라고 부르지만 사이렌 영어로는 읽습니다. 사이렌이에요. 오디세우스고 오디세우스가 돛에 묶여 있죠. 여기에 보면 노 젓는 사람들은 그대로 노를 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중간에 배에 가다 칼립소가 가르쳐 줬는지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칼립소가 가르쳐 줬는지 키르케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칼립소가 가르쳐 줬는데 가다가 보면 중간에 사이렌들이 있는 암초가 있다. 사이렌의 소리에 음악 소리, 노래 소리, 외침 소리를 들으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배가 암초에 가서 부딪히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좌초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밀랍으로 만든 그 종이에 밀랍을 묻혀서, 솜에 밀랍을 묻혀서 귀를 막고 지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이야기가 안 되죠. 오디세우스는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매혹시킬까? 그 소리를 듣고 싶죠. 그래서 그 매혹시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는 안 닫고 너희들, 노젓는 너희들, 부하들은 전부 다 밀랍으로 채운 솜으로 전부 귀를 막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는 부하들이 시켜서 돛에 묶게 합니다. 묶게 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워낙에 호기심이 강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이왕 이렇게 모험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들었습니다. 역시 너무나 소리가 아름다워서 오디세우는 혼자서 저 섬으로 가라, 저 섬으로 가라 막 외치죠. 근데 부하들은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오디세우스의 명령 소리도 못 듣습니다. 배는 무사히 빠져나가고 그동안 오디세우스는 사이렌 소리에 취해서 혼자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지나갑니다. 이걸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첫 페이지에 이거 집어넣었죠. 아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이 그림이 거기에 실렸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이렌의 이 소리는, 이 매혹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매혹에 빠져들고 하죠. 듣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시, 예술,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에게 매혹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매혹의 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이렌의 소리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호르크 하머와 아도르노와 호르크 하머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디세우스 너만 듣고
부하들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걸 보면은 꼭 호르카마와 아도르노는 마치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는 전부 열심히 노동시키고 자기네들은 우아하게 오페라 구경하는 거와 똑같은 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이렌은 예술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석의 방법은 이렇게까지 전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성서로 해석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닷은 마치 십자가 같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같은 게 오디세우스네. 저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모델이야. 기독교인들은 저 악마와 같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서 지나갈 수 있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기독교인들의 모델이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신화의 해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신화의 어떤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이렌의 소리는 매혹을 담은 소리이고 이게 예술과 많이 음악이나 시와 많이 유사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가서 헬리우스라는 태양신이 다스리고 있는 섬에 가는데 여기서 태양신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키우는 소를 절대로 훔쳐서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의 동료 또 부하들은 섬에 가서 며칠 참다가 그 소를 잡아먹고 맙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오디세우스가 피곤해서 잠을 든 틈을 타서 그런 일을 벌이죠. 그래서 태양신이 화가 나서 오디세우스 이 부하들과 오디세우스가 같이 가고 있는 이제 이타카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난파하게 만듭니다. 배가 난파돼서 모든 동료들, 그 부하들은 전부 다 난파돼서 죽고 오디세우스 혼자 이타카로 돌아간다는 얘기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 파트 이야기사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파트 이야기사는 오디세우스의 귀환과 복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무려 20년 만에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아테네가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죠. 그래서 이타카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 이타카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무려 20년 가까이, 20년은 아직 아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오디세우스는 안 오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즉 왕의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인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왕비인 페넬로페한테 왕의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면 안 된다. 페넬로페 이제 너는 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구원자들은 다 지방의 호족들이나 그 부군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나랑 결혼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페넬로페는 견디다 마지막에 계책을 냅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그분을 위한 내가 마지막 봉사를 해야겠다. 그분은 아드님도 안 돌아오고 너무나 외로워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수의를 짜겠다. 그래서 수의가 완성되고 나면은 수의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페넬로페의 전략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짜면서 낮에 내내 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수의가 만들어질 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한참 만들다가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다 풀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 와서 보면 짜놓은 게 별로 없어요. 다시 짜고 있어요.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구원자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녀들 중에 배반자가 있어서 사실은 낮에 열심히 짜고 뒤에 가서 밤엔 다 풀어버립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자들이 항의를 해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때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거지로 분장을 한 때로 궁전에 들어옵니다. 궁전에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이 구원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역시 그때 텔레마코스도 돌아오는데 아들과 미리 연락이 돼 있어가지고 아들과 계략을 짜서 아버지가 쓰던 오디세우스가 쓰던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쓸 수 있는 화살만 남기고 궁에 모든 무기를 치우고 그 화살을 제대로 당길 수 있는 사람만을 왕으로 선택해서 구원자 중에 왕으로 선택하겠다. 배필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들도 모두 동의를 한 채로 그 화살을 놓고 그리고 나서 화살을 당기게 합니다. 다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살을 당기게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못 당깁니다. 워낙에 완력이 필요하고 약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근데 마지막으로 거지 분장을 한 내가 한번 당겨보면 어떻겠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그걸 당겨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오디세우스다. 너희들 감히 내가 없는 동안 나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부인 아내까지 차지하려고 그래? 하고 활로 쏴서 하나하나 다 죽입니다. 모든 구원자가 학살당하죠. 대단한 복수입니다. 아주 잔인한 복수이기도 하죠.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서 그러나 이야기는 또 그 복수를 여기 복수의 장면이네요. 구원자들을 학살합니다. 하나하나 화살을 당겨서 화살 맞은 자국들이 있죠. 여기 원래 방패는 없었을 텐데 화살을 쏴서 줍니다. 여기저기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구원자들의 모습이네요. 하나하나 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오디세우스는 다시 왕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세세한 이야기들, 자세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걸 옛날 서사시가 아니라 풀어 써서 일반적인 서술로 바꿔놓은 글도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책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전체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귀환하려는 욕망과 떠나려는 욕망이 언제나 항존하고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려는 욕망은 우리들의 본성에 거의 속하는 거죠. 그러나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들의 어떤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연결돼서 나오는 긴장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이 노래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요약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런 요약들보다는 아까 이야기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미 같은 걸 찾아보고
또 그냥 재밌게 읽기만 해도 우리들의 상상력은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왜 모험을 떠났는가로 마지막을 얘기하겠습니다. 떠나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테판 말라르메는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육체는 슬프다.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떠나자, 저기로 떠나자. 새들도 미지의 거품과 하늘 사이에서 도취해 있음을 난 느낀다. 육체는 슬프다.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사실 우리들의 지적 호기심은 아마 이미 있었던 것들, 이미 완성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그 다음엔 그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죠. 육체가 슬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은 그렇죠. 우리가 뭐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아프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이 병만 나면 뭐 할 거야, 뭐도 할 거야, 뭐도 할 거야 막 머릿속에 생각나죠. 네. 하지만 정작 또 나으면은 옛날처럼 그냥 축 처지기도 하죠. 사실 육체는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인간 조건이라서 우리들의 욕망은 무한정 나아가고 싶고 지적 호기심은 거의 대부분의 여러 가지를 섭렵하고 싶지만 우리는 한순간 한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나야지만 새로운 걸 만날 수가 있죠.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스템 또는 주어진 여러 가지 완성된 지적 체계는 아마도 이 시인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떠나야 됩니다. 바로 지적인 저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바다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 말라르메 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마 신화 속에서는 이런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끊임없는 이런 지적 호기심에 대한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는 결코 상상의 세계는 이 이성, 특히 계몽적 이성이란 좁은 테두리에 가둘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이성 또는 지적 호기심 같은 것을 더 채워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서 이성과 이런 그러니까 로고스와 뮤투스 사이에 균형 잡힌 어떤 모습이야말로 현대인이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닐까. 너무 이성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사람이 기계가 되죠. 네. 거의 그 욕망하는 기계처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상상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 상상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한 이러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간단하게 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